요즘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깊은 불안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던 거대한 먹구름이 한국 사회 전체를 조용히 뒤덮어오는 기운 말입니다. 2,500이던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4,000을 넘어섰고 중국 무비자 관광객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도시 곳곳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느껴오던 불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표면일 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가부채, 이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불안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내수 시장은 식어갔고 기업의 실적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의 밑바닥에서 국가부채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해의 정책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IMF 이후 약 25년, 더 멀리 보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구조적 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IMF 이후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으며 형태를 바꾸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단기 부양책, 복지 지출의 확대와 고령화의 가속, 그리고 코로나가 남긴 깊은 후폭풍까지. 이 모든 변화가 각기 다른 시기,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의 재정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좁은 눈으로 보면 단편으로 보이지만 그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돌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예고된 결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눈앞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부채는 늘어났고 왜 이제는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놓쳤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흐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깊은 구조를 되짚어보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단숨에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IMF 체제가 시작된 1997년 이후 한국 경제는 한 번도 완전히 순탄한 길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불가피한 투입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했고, 정부는 부실 기업 정리와 금융 구조 조정,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늘어난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당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국 경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향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부채 의존 구조의 시작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IT 산업의 성장과 수출, 호황 덕분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SOC 투자, 공공부문 확대, 고용 부양책 등을 대규모로 쏟아냈고, 이 시점부터 한국의 재정은 점차 부채로 경기를 떠받치는 구조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확대와 코로나 후폭풍으로 인한 폭발적 증가. 2017년 이후 한국 경제의 흐름에는 공통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은 세워졌지만 정작 재정 지출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은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고, 고령화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5년은 한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역사상 가장 가팔랐던 시기였습니다.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지출, 공공기관 인력과 보조금 증가, 코로나가 불러온 방역비와 재난지원금 등은 단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남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재정 구조에 결정적인 부담을 남겼습니다. 2023년 이후에 악순환 심화 문제는 이후 시기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 경제는 고금리 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절벽, 기업 실적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고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자연 증가만으로도 매년 수십조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공기업 역시 요금 동결의 후폭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가 재정이 다시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국가 부채는 단순한 정부의 실수나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IMF 이후 25년 동안 반복된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비용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이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특정 정부에서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기와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늘어온 일종의 구조적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무게중심을 잃어갔고 지금의 상황은 그 흐름이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위험한 이유 성장률이 부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구조. 한국의 국가 부채가 급격히 위험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다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감당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었고 그 멈춤의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성장이 부채를 압도하던 시대의 종료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다시 살펴보면 이 변화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19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평균 8%를 넘나드는 성장률이 이어졌고 1980년대, 90년대에도 5에서 7%의 성장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빠르게 확대되는 경제 규모가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인구 역시 증가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성장이 부채를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잠재 성장률 하락과 부채의 가속이죠.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출산이 본격화되고 인구 구조가 뒤틀리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더해지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고 코로나를 거치며 1%대에 머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경제가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성장 여력을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채 증가를 막을 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이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복지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기업 적자와 사회 안전망 비용은 예외 없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책과 재난지원금은 큰 부채를 남겼고 세수는 경기 둔화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국채 이자 비용까지 급격히 증가하자 국가 재정은 더 이상 성장으로 부채를 덮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한국의 국가 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가 더 이상 그 빚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부채는 복지 공기업이자 고령화로 인해 자연 증가만으로도 매년 수십조 원씩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장률이 부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한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금의 국가 부채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부채를 키운 근본 원인 5가지. 한국의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진 구조적 원인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 원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이면서 지금의 부채 상황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첫째, 고령화와 복지 지출의 급증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사회가 되었고 고령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의료비, 장기요양, 각종 복지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고 한국의 복지 시스템도 점점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지출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국가 부채도 그 흐름을 뒤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죠. 특히 전기가스철도와 같은 공공요금 체계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제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고 요금을 제때 조정하지 못한 대가는 결국 공기업의 부채로 쌓였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빚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수 감소세수 기반 약화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줄었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는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주어 전체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세금은 줄어들었는데 복지 지출과 공공비용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정의 균형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인들의 인기 유지를 위한 반복된 단기 현금성 정책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과 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3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 지원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력이 짧고 결국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남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런 일시적 현금 지원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다섯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채 이자 부담의 급증이죠. 한국이 발행한 국채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데 최근의 고금리 환경은 이 부담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채 이자만 연간 30조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 예산 못지않은 거대한 고정비가 되어 재정에 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는 어느 하나만 존재해도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지만 한국은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채는 자연 증가만으로도 해마다 커지고 정부가 어떤 대응을 시도하더라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부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국채와 채권 구조의 위험 조용히 커져온 이자 폭탄. 한국의 국가 부채가 위험한 또 하나의 핵심 이유는 바로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는 미래의 세금이며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국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이자 폭탄으로 변한 국채. 국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입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MF 이후부터 거의 매년 국채 발행을 늘려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흐름이 한층 더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년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채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2년 이후였습니다. 한국의 국채 이자비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30조 원 가까운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는 국방 예산이나 산업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즉, 한국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나 성장을 돕는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국채 이자만으로도 매년 거대한 돈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에 들어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국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의 약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안정적일 때는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경제 불안정이 커지면 외국인이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버릴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국채 금리는 급격히 오르고, 이는 곧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구조를 가진 이유도 바로 이 국채 의존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잠식하는 민간 자금 밀어내기 효과입니다. 국채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경제에 부담을 만들었습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자금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그만큼 기업이나 가게가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현상은 흔히 민간 자금을 밀어내는 효과,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불렸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시장의 자금 여력은 줄어들고 결국 기업과 가게는 더 비싼 대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축소,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위협이죠. 국채가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한국이 앞으로 빌리는 모든 돈의 이자가 더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 유입도 줄어들며 경제 전반의 신뢰도 역시 하락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을 만들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국채가 많아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결국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순환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채와 채권 구조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이자 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바로 이 국채 구조의 취약성과 맞물리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30년의 누적이 만들어낸 지금의 재정 위기편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특정 정부의 실수나 일시적 정책의 실패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IMF 이후 25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여러 차례 위기를 통과하며 그때마다 재정을 투입했고, 고령화와 복지 확대, 인구 감소, 공기업 적자, 세수 부진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채 이자, 부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세입 감소, 단기적인 부양 정책의 반복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의 기반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결국 지금의 재정 위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흐름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처럼 빠른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구 구조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속화했고, 산업의 체력도 2030년 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채가 늘어도 성장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만, 지금은 성장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채 자체의 규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속도와 힘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고령화는 복지를 늘렸고, 복지 확대는 재정을 압박했으며, 재정 압박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국채 발행은 이자 부담을 높여 다시 재정 부담을 키웠습니다. 경기 둔화는 세수를 줄이고, 세수 감소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원인들이 서로 맞물리며 연쇄적으로 진행된 결과 한국의 국가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 구조 전체를 흔드는 장기적 위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어느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누구 한 사람이나 한 정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누적된 인구 구조의 변화,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족, 반복된 단기 부양책,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이 모두 합쳐져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단순한 재정 관리나 예산 조정의 수준을 넘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사회 구조와 경제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가는 그저 숫자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외면한다면 앞으로는 더 큰 비용과 더 큰 충격이 뒤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적 변화를 준비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부채라는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남기고자 하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며, 오늘 이 문제를 직시하는 일 자체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과 경제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